정보관리기술사 기출풀이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25회 정보관리기술사 김영수입니다. 먼저 2교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2교시 문제들을 보면서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어려운 이유는 어,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같은 굉장히 고전 토픽, 그리고 UML 같은 굉장히 고전 토픽에서부터 디지털세, ESG 같은 요즘 굉장히 트렌디한 문제들로 폭넓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이나 공부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똑같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사이에서 혹시 누군가에겐 조금 쉽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어, 팩트, 딱히 정답이 있는 문제가 크게 없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물론 여기 디지털세의 합의 내용 같은 부분은 팩트가 받쳐줘야겠지만 비용 산정 방법 같은 부분은 비용 산정 방법을 일단 알아야 비교가 될 거니까 뭐 어느 정도 팩트가 받쳐줘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장단점을 비교하시오. 뭐 전망, 의미 및 전망 이런 거는 충분히 그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본인의 관점에 맞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정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누군가는 또 쉽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사실은 합격권에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문제가 되겠죠. 차별화를 두기가 어렵고 어, 흔히 말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 소설 안에서 내가 좀 더 잘하는 거를 돋보이게 하는 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합격권에 계신 분들이 조금 불리한 교시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1번 문제부터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교시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정답이 크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정답을 전달해 드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접근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풀어가면 좋을까라는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1번 문제는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방법이라는 굉장히 고전 토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 많은 고전 토픽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방법이 출제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 소프트웨어 제값받기라는 측면의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방법을 출제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용이 싼 데가 보통 사업을 수행할 때 많이 채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낮다는 거는 기간을 줄이거나 인력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품질이 낮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중의 돈이 들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제값받기를 통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라는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방법이 소프트웨어 제값받기라는 부분이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그거의 해결 방안으로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방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러한 현재 현황 또는 이슈의 내용이 1단락으로 나와주면은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비용 상점 방법이 나와야겠죠. 비용 상점 방법이 나와야 그 각각의 방법을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유형으로는 상향식 그리고 하향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향식 비용 산정 방법 안에는 수학식 비용 산정 방법이라는 또 세부적인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 큰 그 트리 형식의 도식 안에 밑에 보면은 각각의 유형의 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향식 비용 산정 방법의 기법으로는 전문가 감정 기법, 델파이 기법, 그리고 사양식 비용 상정 방법에는 LOC, 라인 오브 코드죠. LOC 기법, 아니면 여기 멤버스 기법, 뭐 이런 세부 기법들이 여기 제가 한번 적어 봤는데요.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방법에서 그 방법을 유형으로 볼 것인가, 상향식, 하향식, 수학식, 유형으로 설명하고 유형을 비교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기법으로 비용 산정 방법을 기법으로 보고 이 각각의 기법을 설명하고 장단점을 설명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를 하는 게 정답일까요? 그 정답은 이 문제를 낸 출제자만이 알고 있고, 저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이 유형과 기법 모두의 비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먼저 유형을 비교해서 어떤 유형을 결정할 것인지를 앞에서 결정을 짓고, 그 유형 안에서 어떤 기법을 쓸 것인가를 비교해서 기법을 선정하자라는 측면에서 저는 문제를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네, 먼저 비용 산정 유형에 대한 설명 및 장단점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유형을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향식, 수학식, 하향식 방식의 유형이 있습니다. 상향식 비용 산정 방법은 그 단어 안에 의미를 내포하고 있듯이 각각의 세부 작업 단위별로 비용을 산정한 후 그 각각의 세부 작업 단위의 비용을 합산하여 전체적인 비용을 산정하는 바텀업 방식의 상향식 비용 산정 방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대의 의미가 되는 하향식 비용 산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향식 비용 산정은 상향식과 반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을 먼저 정해놓고 그 전체적인 비용 안에서 어떤 비율로 비용을 쪼개서 그 기능들이 비용을 산정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비용이 결정되는 게 첫 번째 과정일 텐데요. 그 과정은 과거의 유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해 봤더니 이 정도 비용이 들더라 라는 경험을 통해서 전체적인 비용을 측정하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기법들이 일정 비율에 맞춰서 비용이 산정되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의 유사한 경험이라는 내용이 하향식 비용 산정 방법에 나와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학식 비용 산정 방법이 있는데요. 수학식 비용 산정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향식 비용 산정 방법의 한 유형입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하게 나와야 될 내용이 자동으로 산정이라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요. 수학식을 이용해서 수학식이라는 것은 일정 공식인 거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게 우리가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듯이 자동으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하향식 비용 산정과 유사하게 경험적 유도 기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장단점을 물었으니까요. 이 장점, 단점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상향식 비용 산정 방법은 일단 세부적인 기능을 먼저 비용을 매긴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기능에 비용을 매기기 위해서 세부적인 기능을 정의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견고한 비즈니스 로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내가 구현해야 될 소프트웨어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기법이기 때문에 리버스 엔지니어링 시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부적인 기법을 다 나누어서 설계를 하고 로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단기를 알기 위한 구조 차트, 또 테스트 케이스 같은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공수가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 반대의 기법이 되는 하향식 비용 산정 방법의 장단점을 먼저 보면은 먼저 사양식 비용 산정에 대체적으로 반대되는 내용들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로직 중심이 아니라 UI 중심의 접근 방식이라서 견고한 비즈니스 로직이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비즈니스 논리 발생이 가능하고요. 또 장점으로는 그 앞서 말했던 많은 공수가 들었던 테스트 케이스나 구조 차트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서 진행 사항을 평가하기 용이합니다. 시각화 도구를 사용해서요. 네, 수학식 비용 상정 방법으로는 자동화, 아까 정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화와
기능적인 측면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사양식 비용 산정보다 한 단계 나아간 유형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경험적 유도를 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면은 수학적 비용 산정이 하기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유형의 비교를 통해서 나는 어떤 유형으로 비용 산정을 해야겠구나라는 결정이 들었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유형 안에서 어떤 기법을 선택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먼저 수학식, 상향식 비용 산정 기법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굉장히 대표적인 기법인 FP, 코코모, 맨먼스 방식의 기법 안에서의 장단점 비교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FP 기법을 보면요. 펑션 포인트죠. 사용자 관점에서 업무적 요구 기능, 펑션에 대한 기능을 측정하는 기법입니다. 코코모 기법은요. LOC 예측, 라인 오브 코드죠. 네. 각각의 코드 라인 수를 썼던 기법에 기반한 양적 규모 산정 기법입니다. 또 맨먼스는요. 실제로 사업 계획을 할 때 맨먼스 단위로 비용 산정하는 경우가 제 경우에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실제로 필요한 투입되는 인원 그리고 또 그 인원이 투입된 비용에 의거하여 비용을 측정하는 기법입니다. 네, 각각의 장단점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그 기법이 무엇인지만 알고 있으면은 써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향식 비용 산정 기법 안에 기법들입니다. 하향식 비용 산정 기법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비용을 산정해 놓고 그 안에서 그 비용 안에서 비율을 통해서 각각의 기능들의 비용이 산정되는 기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유사한 프로젝트 경험이 필요했고 과거에 유사한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전문가 감정 기법 또는 델파이 기법을 통해서 하향식 비용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 감정 기법은 조직 내에 경험이 많은 2명 이상의 전문가에게 비용 산정을 의뢰하는 기법입니다. 델파이 기법은 이 2명 이상의 전문가 플러스 조정자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조정자가 들어가서 그 다양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통한 기법이 델파이 기법입니다. 네, 전문가 감정 기법에 비해서 조정자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무엇인가 더 중립적이고 주관적인 편견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죠. 그렇지만 그만큼의 피드백 절차나 조정자 절차가 드러나기 때문에 복잡해질 것이고 어, 어, 그 과정이 제한적일 수도 있죠. 프로세스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이 문제의 4단락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앞에 처음에 출제 배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소프트웨어 어, 제값받기라는 부분이 굉장히 화두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제값받기가 왜 필요하냐는 가치 중심의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치 중심, 비용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의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의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의 사업을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과 방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던 출제 배경과 연결해서 4단락까지 풀어낼 수 있으면은 전체적인 1번 문제의 흐름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ESG 문제가 나왔습니다. ESG 문제가 굉장히 최근 모의고사나 학원 문제들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었죠. 드디어 시험에 나왔네요. Environment, Social, Government를 합쳐서 합친 개념이죠. ESG. ESG의 개념을 보면 투자 의사결정 및 장기적인 재무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비재무적 요인,
비재무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ESG라는 게 왜 그렇게 요즘 전 세계에서 뜨는데? 라는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단어가 ESG에는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지속 가능 경영,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 우리는 ESG를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기업마다 저희가 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어, 1단락에서 저는 이런 배경을 서두에 넣어놓고 들어가는 게 ESG에 대한 충분한 배경이 설명이 되어야 그 안에서 정보기술 역할에 대해서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ESG에 대한 설명을 조금 1단락에 많이 넣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ESG라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 건데 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관점에서 우리는 정보기술의 역할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보기준을 제공하는 가장 글로벌하고 대표적인 기관들 그리고 정보 분석 평가 기관에 대해서 내용을 작성해 봤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기준과 분석 평가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정보기술 IT 역할이 이렇게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주 내용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고 그 내용이 저는 3단락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퍼와서 여기 담아봤는데요. 이 자료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ESG 정보 분석 평가 기관의 S&P 글로벌이라는 기업에서 작성한 네, 문서의 일부를 발췌해서 넣어봤습니다. 저는 이 ESG 경영에서 정보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쓸 때 반드시 인바이로먼트의 측면, 소셜리티에 대한 측면, 거버넌스에 대한 측면 이렇게 각각을 나누어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바이로먼트를 위한 정보기술, 소셜을 위한 정보기술, 거버먼트를 위한 정보기술이 가까이 설명이 됐을 때는 얘네는 굳이 ESG로 엮여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ESG가 반드시 하나가 돼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앞에 깔았기 때문에 저는 정보기술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줬을 때 ESG 중 어떤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세 개를 적당히 어우르는 내용들이 적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딱 그 S&P 글로벌이라는 기업에서 분석 평가 내용에 작성이 되어 있어서 어,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어, 뭐 대표적 뭐 여기서 모든 내용을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중에서 뭐 하나만 보자면 인프라스트럭처 앤 데브옵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SDI네요. SDI는 IT 효율성을 위해서 전력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현하다 보니 그 안에서 전력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런 거는 인바이러먼트에다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내용을 충분히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에 충분한 소스가 되는 내용들 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발췌를 해서 넣어봤습니다. 네. ESG 문제가 엄청나게 최근 학원에 뭐 모의고사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저도 이 문제를 볼 때마다 과연 이 ESG 문제가 IT 시험에 적합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이, 이 126회 시험 불과 몇 달 전에 한창 이 ESG 정보 플랫폼이라는 뉴스 기사가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ESG가 이제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ESG 정보 플랫폼에서 마치 금융권에서 마이데이터를 하듯이 ESG 정보는 ESG 정보 플랫폼에서 모든 그 관련 지속 경영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정보들이 제공이 되겠구나라는 측면에서 어, 4단락에 적혀진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ESG 정보 플랫폼은 ESG 포탈이라는 사이트 안에 분리되어 있는 플랫폼이고요. 이 ESG 포탈에는 ESG 소개, 그리고 ESG 기업 정보, ESG 통계, ESG 자료실, 뭐 이 자료실 안에는 그 글로벌 ESG에 대한 문서들이 들어있고 ESG 관련 교육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4단락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네, 최근 이슈에 내가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걸 4단락에 넣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디지털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디지털세 문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합의문이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과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과 의미 부분은 그 합의서에 작성된 팩트가 좀 작성이 되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세가 뭔데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정의는 이렇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온라인 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 자국에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소비되는 국가에 추가로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넷플릭스 서비스가 굉장히 OTT 서비스로 우리나라에 활성화가 되어 있죠. 넷플릭스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었습니다.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미국에만 세금을 내면 됐었죠.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을 가져가는데 이 글로벌 이익이라는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데 세금은 미국에서만 내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초과 이익을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소비 국가에 납부를 해라 라는 것이 디지털세입니다. 그래서 1단락에서 이러한 전체적인 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그로 인한 디지털세 합의 내용까지 전개가 되면 전체적인 내용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도식을 작성해서 1단락에 넣어봤습니다. 먼저 글로벌한 디지털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수익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배경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점 실제로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고 있지만 세금은 미국에만 낸다라는 문제점 그리고 어, 넷플릭스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세금을 내기가 싫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에다가 기업을 설립해놓고 그 기업을 그 발생한 수익을 적게 내는 나라의 기준에 맞게 조금의 세금만 내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세 회피를 했던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세 회피의 문제를 막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해라 라는 내용으로 2021년 10월에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합의가 되었냐 하는 부분 팩트가 받쳐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세 합의 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필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필라는 매출 발생국에 대한 과세권 배분입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매출 발생을 했으면은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내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 안에서 조금 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이런 200억 유로 및 이익률 10% 이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지게 되면은 강력한 준비된 내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글로벌 최저 한세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의 최저 한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도 최소 15% 이상이라는 그 최저 한세율 기준 같은 팩트가 수치적으로 받쳐지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문제에도 나와 있듯이 이 디지털세는 2021년 10월에 합의가 되었지만 2023년부터 부과하기로 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망에 대해서 볼 때 저희는 2023년까지는 어떤 실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2023년 실제 부가 시행이 되기 전까지 필라 1과 2로 나누어서 이런 구체적인 미래 계획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뭐 이렇게 도식으로도 표현해봤고 그 내용을 도표로도 3단표로도 표현을 해봤는데요. 뭐 중요한 내용으로는 아직까지는 디지털 세를 시행하기 위한 법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 시행하자라고 했던 구체적인 제도가 아직까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구체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크게 필라 1, 2의 내용을 채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되는 내용으로는 여기 국내 디지털 기업의 대응 방안 수립.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SK 같은 기업은 해외에 과세를 해야 되는 기준에 해당이 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국내 디지털 기업 같은 어, 기업에서도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전망. 그리고 어, 아까 문제점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에 기업이 유치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개별 국가가 낮은 세율을 인센티브로 유치하는 전략을 앞으로는 쓰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전망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UML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즈 케이스를 예시로 주어주고 그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봐라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먼저 이 1번, 2번, 3번에 대한 문제를 보고 그 안에서 흐름이 보이는 답안이 이 문제에서는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념적 객체 모델, 시퀀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점진적 구체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1번, 2번, 3번으로 넘어가면서 그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답안이 이 4번 문제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먼저 이 다이어그램들 다 UML, 통합 모델링 언어, 유니파이 모델링 랭귀지 유형 중에 하나죠.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이 통합 모델링 언어를 왜 쓰냐를 보면은 객체 지향적인 분석과 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 단락을 UML과 객체 지향의 내용으로 조금 서술을 해봤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UML의 유형은 크게 구조 다이어그램과 행위 다이어그램으로 구분이 되고, 그 안에서는 이런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 안에서도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상호작용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UML의 유형 중에 하나다. UML은 객체 지향을 하기 위해서 쓰는 언어이다 라는 부분을 일단락에 적어 주었습니다. 먼저 객체 지향의 개념인데요. 객체 지향은 사용자의 요구사항 분석. 여기에서는 유즈 케이스가 요구사항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유즈 케이스를 주어주고 그것에 맞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이어그램을 그리니까요. 그러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요구된 문제와 관련된 클래스, 이와 관련된 속성과 연산, 그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여 모델링하는 작업을 객체 지향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객체 지향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주요 원칙들이 있습니다. 네. 이 객체 지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4단계의 생명 주기를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객체 지향, 이 부분에 조금 오타가 있네요. OOA. 먼저 어널리지스,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 디벨로먼트, 개발이 필요할 것이고, 프로그래밍, 구현이 필요할 것이며, 테스트, 앞에서 구현된 바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 주기로 객체 지향의 시스템이 구현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1번, 2번, 3번은 이 앞에 두 단계인 OOA 단계와 OOD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OOA, 어널리지스죠. 어널리지스를 하기 위해서 유즈 케이스를 정의하고, 유즈 케이스를 정의된 게
이번 문제는 정의가 되어 있었죠. 이런 유즈 케이스를 정의가 되어 있었고, 첫 번째, 개념적 객체 모델을 설계해라 라는 게 1번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OOA 단계이다. 그리고 2번 문제인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을 정의하고, 그 다음 단계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디자인하여서 OOD, 디벨롭먼트, 개발을 한다라는 흐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개념적 객체 모델 OOA 단계이죠. OOA 어널리시스 단계에서 개념적 객체 모델을 제가 도식으로 조금 표현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객체로 표시할 수 있는 애들을 조금 뽑아봤는데요. 객체로 표시할 수 있는 애들은 이 유즈 케이스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에 해당되는 애들을 조금 뽑아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를 플레이어로 뽑아봤고요. 주사위 게임이라는 객체를 뽑아서 다이스 게임이라는 객체로 만들어 보았고, 그 뒤에 나오는 주사위를 굴려서 결과를 보여준다에 해당하는 주사위를 다이스로 뽑아서 객체로 넣어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플레이어 한 명은 두 개의 다이스를 굴릴 것이다, 두 개의 주사위를 굴릴 것이다 라는 관계 안에서 이 관계와 수치, 한 명의 플레이어와 두 개의 다이스, 한 명의 플레이어와 하나의 게임 안에 두 개의 다이스 라는 내용으로 좀 관계를 표현해 보았고요. 이 개념적 객체 모델을 통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풀어보았습니다. 먼저 플레이어가 플레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다이스 게임은 동작을 하게 되면서 두 개의 다이스를 각각 굴리고 그거에 대한 값을 얻고, 굴리고 그거에 대한 값을 얻고 라는 흐름을 가지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았습니다. 그 다음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코드 구현을 위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해 보였는데요. 다이스 게임과 다이스 1대2 관계죠. 하나의 게임 안에는 두 개의 다이스가 있으니까요. 그러한 내용들이 다이스 게임 안에 두 개의 그 다이스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과 플레이라는 함수가 구현될 것이다 라는 것과 다이스를 굴렸을 때 다이스 밸류를 통해서 값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값은 get dice value라는 함수를 통해서 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5번입니다. 네.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마지막 하이브리드 블록체인까지 총 3개의 유형을 주어주고 비교를 하는 문제였습니다. 크게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비교해라 라는 것까지였으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3개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 포맷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포맷적인 측면에서 어렵고, 또 이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라는 녀석을 두드러진 특징을 내서 앞에 있는 두 가지 애들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냐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 크게 준비가 안 돼 있는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여기 앞에 작성해 주신 퍼블릭 블록체인이나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적절히 그 중간 지점의 장단점을 적절히 취해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내용은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먼저 개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퍼블릭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비를 통해서나 접근 가능한 블록체인입니다. 그에 반면하여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정해진 조직, 개인만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정해진 장비에서만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갈 수 있는 특정 권한이 필요할 것이고 그 안의 정보는 비공개일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보안성, 투명성, 불변성, 탈중앙화라는 중요 기능, 블록체인의 중요 기능이면서 거래 내용이나 접근, 공개 및 거래 변경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중간 형태의 블록체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식으로도 비교를 해보았고요. 이 도식은 사실 칼라기 때문에 이
다른 부분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답안지에 표현할 때는 컬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도형이나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작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식에서는 두드러진 차이점으로 둔 게 지금 여기 퍼블릭에는 다 이 PC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느 장비에서나 뭐 접근 가능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다 뭐 이 장비가 작성이 된 것이고, 프라이빗은 보면은 그 기관의 모양으로 도형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뭐 사전에 허락이 된 조건이 가능한 기관들로 그림이 조금 잘못되었네요. 이게 프라이빗 기간 그 접근 가능한 애들이 작성이 되어 있다라는 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이쪽으로 가는 게 맞죠. 네,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은 그 기간과 장비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그림이다 라는 측면에서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그 세 개의 블록체인의 비교를 할 때 장점이나 단점 측면이나 장점이나 단점 측면이 사실은 굉장히 그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쓰기가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좀 넣어봤습니다. 일부러 넣어봤고, 조금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더 차별화된 답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포크 측면, 뭐 속도 측면, 탈중앙성 측면, 이렇게 두드러지는 측면에서의 블록체인 유형을 구분하면은 확실히 차별화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결정하는 가장 핵심 내용이 바로 이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이 합의 알고리즘의 유형에 따라서 퍼블릭 블록체인이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냐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합의 알고리즘의 내용을 조금 주요하게 이끌고 가서 비교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은 이 합의 알고리즘의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어, 하이브리드 블록체인까지 끼면서 합의 알고리즘을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 하면서도 충분히 이 중간에 내용으로 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내용을 꼭 챙겨서 블록체인 비교 할 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 퍼블릭 블록체인이나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의 구현 사례로 비트코인, 리플, 하이브리드, R3 같은 사례가 있다라는 비교 사례를 작성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블록체인 문제는 사실 매 회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4단락으로는 이 블록체인에 쓰일 내용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블록체인 3.0 내용으로 4단락을 조금 꾸며봤는데요.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준비해주신 NFT, DeFi, DID, CBDC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의 블록체인을 쓰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3.0이라는 차세대 블록체인이 필요하고, 이 블록체인 3.0을 기반으로 NFT나 DeFi, DID, CBDC 같은 많은 분들이 준비해주신 생활 속에 블록체인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블록체인 3.0 또 4단락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웹 3.0이라고 웹 3.0이라는 차세대 웹 기술에서도 블록체인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더리움, EVM이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EVM을 이용해서 웹 보안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4단락 최근 블록체인 활용 동향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에서 적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네,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빅데이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거의 모든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언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구현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측면에서 일단 저는 1단락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빅데이터를 쓰게 되면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소비자 행동, 시장 변동 예측, 아니면 원가 절감, 제품 차별화,
아니면 생산성 향상 같은 효용성을 느껴서 이노베이션, 컴페티션, 프로덕티비티 같은 기업의 차별화된 요소를 기대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빅데이터를 도입하겠다라는 백그라운드를 먼저 서두에 언급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인프라를 어떻게 구조해야 되는데 라는 내용에서 아마도 이 빅데이터 플랫폼 인프라 구조 설계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빅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5V라는 내용을 뭐 쉽게 접근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래는 3V였죠. 3V 속도, 규모, 다양성만 해서 3V로 불렸던 게 정확성이 추가되고 최근에 밸류까지 추가가 되면서 이제는 5V로 빅데이터의 특징을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특징으로 5V를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빅데이터 플랫폼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할 건데 라는 측면에서 이 그림과 내용을 조금 작성해 봤습니다. 먼저 인프라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노드, 스토리지, 네트워크는 어, 빠질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인프라 구조를 물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노드, 스토리지, 네트워크 측면에서 작성해 주시는 것도 어, 절대 틀린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빅데이터 구성 인프라에서도 역시 노드,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할 것이고 그 안에 구성 모듈로 이런 내용이 작성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구조가 나는데 이것도 사실 정답은 없겠죠.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빅데이터 구조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먼저 속성 구조와 데이터 유형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빅데이터 구조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속성의 구조로는 크게 범주형과 수치형으로 나누고 범주형 안에는 명목형, 순서형, 그리고 수치형 안에는 이산형과 연속형 네, 속성이 존재합니다. 이 속성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유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정형, 비정형, 반정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많은 기업에서는 정형 데이터만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DBMS 테이블을 사용했고 스프레드시트 스토리지를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확대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비정형 데이터,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같은 내용도 데이터로 보관하자라는 측면에서 빅데이터에서 비정형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 중간 단계인 반정형 데이터도 존재를 합니다. XML, HTML, JSON 어느 정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안에서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문제인데 빅데이터 입출력 구조 설계 측면에서 저는 입력과 출력을 나누어서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앞에 그 데이터의 유형을 정형, 비정형 또 반정형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정형, 비정형의 입력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구조 설계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정형은 정해진 데이터 모형이기 때문에 ETL, API, DB2DB, 스쿱 방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비정형 방식으로는 크롤링, 어떤 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를 긁어온다라는 기술이죠. 크롤링과 RSS 또 아파치 카프카 비동기 방식의 분산 스트리밍 플랫폼 기술 아파치 카프카로 입력 구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작성해 보았고요. 그 빅데이터 시스템의 출력은 뭔데? 출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빅데이터 시스템이 분석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데 라는 측면에서 작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분석의 결과, 만약에 통계적인 분석을 했다면 통계 분석 결과를 출력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데이터 안의 의미를 시각화 아니면은 공간 데이터라고 했을 때 공간 분석 측면에서 출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통계 분석, 시각화 또 공간 분석 관점에서 구조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인프라만 있다고 해서 기업에서 빅데이터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인프라를 관리하고 운영할 최고 어, 조직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측면의 조직이 있고 이 세 가지 측면의 조직이 구성이 되어야 비로소 빅데이터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세 가지 조직을 넣어봤습니다. CIO, CAO, CDO인데요. CIO는 정보 시스템을 총괄하는 책임자, CAO는 분석, 의사결정,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돕는 총책임자, 그리고 CDO는 디지털, 어,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비즈니스에서 디지털로 트랜스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디지털 트랜스폼을 돕는 총괄 책임자 측면, 세 개의 조직 측면이 받쳐줘야 진정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4단락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